예, 기술적 분석의 대가에게 듣는다. 차트의 기술 마크로헤지 코리아 김중근 대표님과 시장 분석하겠습니다.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한 3,000에서 3,100선 사이쯤에 있을 때 3,000선이 이렇게 견고한 선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을 때 저는 애써 외면했는데 결국은 뭐 2,900까지 흔드는 그런 국면까지 왔는데요. 반등이 어쨌든 좀 오늘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반등의 의미 좀 분석해 주십시오. 예, 지금 지나가 보니까 그 3,000이라는 예상도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이 되고 말았는데요. 네. 사실은 3,000 이하로 떨어진 것은 어떻게 본다면 시장이 너무나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 시장이 반등하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반등하고 있는데, 설령 미국이 반등하지 않았더라도 오늘쯤에는 주가가 오를 정도의 자리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인간이라는 게 주가가 떨어지면은 계속 떨어질 것 같고, 오르면 계속적으로 오를 것 같은 이런 착각에 빠지기 쉬운데, 과연 이 시점에서 반등이 반등으로 끝날 건지, 아니면 상승세로 이어질 건지 하는 것은 솔직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과거의 예를 한번 보면은 아마도 답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예. 여기가 9월 29일의 차트인데요. 과거 9월 29일로 돌아가 본다면 그 당시 그 직전의 주가가 종가 기준으로 3,100 정도까지 있던 주가가 순식간에 폭락하면서 3,030까지 떨어졌거든요. 상당히 그 갭을 만들었죠. 그 이후에 주가가 그 다음날 반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제 낙폭이 9월 29일에 하락폭이 너무나 과도했지 않느냐, 이제는 바닥이다라고 반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후에 쭉쭉쭉 밀리고 말았거든요. 그럼 결정적으로 왜 떨어졌느냐니까 그 9월 29일 날 그때 나타났던 이 갭이죠, 그죠? 이 갭을 결국은 메꾸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도 지금 여기 또 하나 갭이 보이잖아, 그죠? 갭이 보이니까 만약에 이번에 하락했다가 반등하고 있는데 이 갭이 3,000선까지서 갭이 났어요. 그래서 이 갭을 넘어선다면 여기가 바닥이구나, 이제는 올라가는구나 라고 안심해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갭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여전히 그 완벽한 상승을 예상하기에는 좀 더 시간이 걸려들지 않겠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개의 갭이 이제 구멍이 생긴 거죠. 구멍이 이제 그러니까 충격이 그거를 딛고 넘어가야 되는 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는 얘기고요. 그리 보면 코스닥은 갭이 하나가 보이네요. 최근 갭이. 코스닥도 좀 봐주십시오. 네, 마찬가지로 코스닥의 경우도 역시 이 갭에 980원짜리에서 네. 이렇게 갭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980원짜리의 갭을 코스닥이 쉽게 넘어설 수 있느냐가 결국은 관전 포인트다라고 말 수 있겠죠. 근데 코스피나 코스닥의 경우에 현 상황에서 본다면 그동안의 하락폭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반등은 뭐 갭을 메꾸든 안 메꾸든 간에 갭 근처까지는 갈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RSI도 바닥권에서 30선을 넘어서는 모습이고요. 코스피 기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갭을 넘어서기까지 기다리라 보다도 현재까지는 갭 근처까지는 반등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드네요. 네. 이때 표시하신 그 RSI 보조 지표를 보면 사실은 좀 반등 자리가 오긴 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코스피랑 코스닥 시장 봤고요. 내일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합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사실 기대감도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시장의 대표주이니까요. 예. 삼성전자 흐름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삼성전자의 차트를 가만히 보면요, 상당히 재미있는 그 일목균형표상으로 봐서 그 시간론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매듭, 주가가 하나의 매듭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점과 고점 또는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지난번 고점이 그 78,000원 근처까지 갔을 때의 고점과 이 고점의 기간이 33일이었는데 그 전에 다시 저점과 고점과의 관계, 물론 이게 VN 파동입니다만은 파동이 34일이었거든요. 이게 대등 수치 또는 복합 수치로서 하나의 매듭을 가지고 움직였던 것이 되죠. 혹은 26일
또는 27일의 매듭으로 그 삼성전자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를 본다면 이 저점에서 그 8월 20일의 저점에서 따져봤을 때 26일 동안 기간 동안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계속 밀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변화가 나타날 자리가 바로 33일째 또는 34일째가 됩니다. 언제나니까 내일이거나 또는 다음 주 월요일이 중요한 변화의 자리가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로 봐서 삼성전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삼성전자 주가도 그렇고 그동안 워낙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RSI도 바닥에서 돌아서고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 반등은 예상이 되는데 결국은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있을 또는 이번 주 금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변화의 자리에서 과연 추세가 리버스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질 것인지를 잘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가능성으로 본다면 RSI도 바닥권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더 반등하면서 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갭이 나타났던 자리 삼성전자도 갭이 보입니다만은 갭이 나타났던 76,000원 근처까지는 반등을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 말씀하셨습니다. 다들 선호하는 기술적 분석의 지표가 있는데요. 일목균형표는 우리 김중근 대표님 보시는 일목균형표는 이제 시간의 흐름을 체크하고 이제 앞서서 나타날 주가를 다른 보조 지표가 보여준다는 게 매력인 거죠. 네. 바이오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밀렸고요.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 이 정도 밀렸으면 좀 사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관심 갖는 분들도 있는데요. 바이오주 몇 개 좀 체크해 주시겠습니까?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나 다 되게 그 차트가 비슷한 모습인데요. 근본적으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의 횡보 과정을 거쳐왔죠. 그죠? 그래서 횡보 과정을 거쳐온 다음에 주가는 둘 중에 하나죠. 크게 급등할 수 있거나 아니면 급락할 수 있거나. 더구나 일목이론에서 말한다면 그룹이 얇아지고 주가가 횡보했을 때 통상적으로 둘 중에 하나의 변동성을 나타낸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셀트리온은 안타깝게도 위쪽으로 될 가능성보다는 아래쪽으로 현재 하락폭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물론 현재로 봐서는 그 일목에서 구름과의 간격이 벌어지면은 역시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구름과의 간격을 좁히려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니까 그동안 하락폭도 컸고 그다음에 RSI도 상당히 과매도권이고 그러니까 일단은 반등은 예상되긴 합니다만은 이건 역시 이때까지 모든 종목들이 다 똑같은 공통적인 형상입니다만은 결국은 과거에 급락할 때 나타났던 9월 말 10월 초에 나타났던 역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24만 원 언저리의 갭을 극복할 수 있느냐가 당장의 관건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서 삼성전자의 경우도 그렇고 코스피나 코스닥의 경우나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듯이 갭을 메꾸고 안 메꾸고는 그 다음 문제고요. 현재로 봐서는 RSI가 바닥권에서 돌아서고 있다 보니까 일단은 그 근처까지는 반등은 예상되는데 그 이후에 계속 넘어설지 안 넘어설지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시장을 면밀히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종목 얘기하기 전에 환율 얘기, 거시 얘기를 마저 하고 가겠습니다. 환율도 주가도 사실은 냉정하게 팩트를 보면 아래로 내려가는 자리였고 환율도 올라가는 자리라고 이제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잘 귀에 안 듣고 싶었던 건데요. 환율도 이제 많이 올랐어요. 환율은 지금 자리는 어떻습니까? 예, 환율은 현재 일목균형표라든지 전반적인 추세로 본다면 여전히 꾸준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일목에서 말하는 시장의 세력균형, 매수세와 매도세 간의 균형을 살펴본다면 현재 상승세를 의심할 만한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 일목균형표 말고 보조지표로 사용하는 RSI가 현재 차트상으로 보다시피 다소간 이렇게 과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 약간의 조정을 예상할 수 있는 상태이고요. 반면에 저는 그 기술적 분석과 좀 달리 펀더멘탈로 보아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나 또는 우리나라의 국제수지나 또는 미국과의 무역관계나 등등을 살펴보았을 때 달러 대 원화 환율이 계속적으로 상승해서 예를 들어서 1250원이라든지 1300이라든지 완전 올라가기에는 더 어렵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1200원 근처에서 한번 저항을 받거나 또는
좀 더 양보한다면 1220원 근처에서 또 한 번의 저항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근거 중에 하나가 이제 일목균형표로서도 설명이 가능한데요. 일목균형표에서 통상 목표치를 잡을 때 과거에 구름대가 평평했던 곳을 되게 목표치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보면은 과거에 이렇게 구름이 평평했을 때가 1,200원대가 되고요. 그 이전에 구름의 평평대를 찾아본다면 한 1,220원 정도가 되니까 현재 위쪽으로는 계속적으로 상승세이긴 한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1,200원 언저리부터는 조금 좀 상승세가 좀 주춤거리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구름대를 해석하는 중요한 팁을 또 오늘 알려주셨습니다. 시장은 일단 좀 반등해야 될 목표치 정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확인해야 되고요. 종목별로는 어떻습니까? 뭐 에너지 관련주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셨는데 많이 올랐다 좀 조정받고 또 좀 눈여겨보시는 종목까지 있으면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지난 주에 그 에이스토리입니다. 에이스토리를 말씀드렸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 SN부터 관련주, JYP라든지 하이브라든지 SM이라든지 별로 경기와 별로 관계없는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이 여전히 괜찮아 보이고요. 최근 들어서 물론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올 미국의 실업률이 상당히 중요한 미국의 경기를 가늠하는 지표가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미국이 달러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더구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결국은 금리 상승에 따르는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도 한번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금융주, 특히 그중에서도 보험 관련주들이 관심사로 들어오는데요.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특히 장기 금리에 따르는 그 리스크를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소위 자산, 부채에 따르는 리스크가 떨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화재랄까 또는 하나생명이랄까 이런 보험 관련주들을 관심을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약한다면 경기와 당장 관계가 없지만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움직이는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또 관심을 목록에 넣고 싶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상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보험주들 정확히 말씀드리면 삼성화재나 또는 예를 들어서 하나손해보험이나 그런 종목들은 차트로 보더라도 이제 하락세에서 벗어나서 상승세로 돌아서는 모습이다 보니까 관심주에 넣고 주의 깊게 살펴보면은 아마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그러게요. A스토리도 잘 가고 있네요. 콘텐츠 관련주, 그다음에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주 가운데 보험주 눈여겨보면서 대응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차트의 기술 김중근 대표님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